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어가니 세상 사는 법을 조금씩 깨우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일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맺어지던 관계였는데 사회에 나와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어린 시절의 관계도 이어가고 쌓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끼네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두말할 것 없이 어렵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관계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인데요. 오해로 인해 교류가 없었던 긴 시간 때문인지 이제는 그 오해가 풀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데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을 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어색함을 풀려는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 말고도 제가 겪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 역시 들으실 수 있으니 그리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는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식당 일 때문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도 없이 언제나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게 항상 관심을 쏟아주셨었죠. 잠깐이라도 절 챙겨주려 하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바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느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런 저희 가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병을 얻으시며 아버지는 그 바쁘던 가게 문도 닫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어머니의 병명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다들 하는 말들이 다르고 처방받아온 약이며 치료법들이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더 깊어져 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신병에 걸린 것이라 말해줬고 부모님께서는 반신반의하며 무당을 찾아가게 되셨죠. 아마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겠지만 그때는 무당을 찾아갈 만큼 간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 어머니는 끝내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 그 후 거짓말처럼 아프던 몸이 씻은 듯 낫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길로 무당이 되셔야 했죠. 어머니가 낫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일로 저희 가족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무당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식당 일을 하지 않으셨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혼자만 신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점점 저와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죠. 이전에 다정하고 정 많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신당으로 찾아가도 절 쫓아내시며 문전박대하곤 하셨어요. 전에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제게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후로 속세와 멀어지다 보니 더 이상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게 무관심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켜봐온 부모님은 싸움 한 번 없이 무척 금실 좋던 부부셨거든요. 아무리 신을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 간의 연을 끊어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후로 점점 어머니를 조금씩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며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날까지 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로 인해 저희는 결국 모자 관계라고 하기도 어려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며 전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주변에는 친척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남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것처럼 조용히 조문만 하곤 급히 돌아가 버리셨고, 그 일은 제게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됐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지, 그날 일로 저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품었고 아예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태 모자 간의 연은 저 혼자 미련하게 쥐고 있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원래도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기에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이런 제 가족사를 말해야 할 때는 난감해지곤 했습니다. 부모와 절연한 사연을 선뜻 말하기도 어려웠고, 거기다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전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무당인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이별을 종용했던 탓에 저는 그 후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머니의 얘기를 하기가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사는 어머니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었고, 차라리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봉사활동을 다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수정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공통점이 많고 말이 잘 통했던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다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지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하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으면서도 여자친구를 속일 수 없어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줬습니다. 보통은 꺼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절 위로해주는 여자친구를 보며 전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와 같은 마음일지 그건 장담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전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는 예상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딸 자식을 무당집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결혼 반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또다시 겪을 고초를 생각하며 움츠러들었지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만난 예비 장인 장모님에게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절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 그래도 우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말게. 우리 딸이 고른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하고 이런 자식을 키워내신 분이라면 어머님도 좋은 분이실 거야. 그래, 우린 다 이해하니까 괜히 어머님 일로 걱정하지 마. 우린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말이야. 놀랍게도 저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비 장인 장모님 덕분에 전 문제없이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전 기쁘고 벅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며 누구보다 행복한 예비 신랑이 된 저였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느냐는 문제였죠.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의견을 구했는데 모두 제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자칫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 절 배려해 주신 예비 처가 식구들 덕분에 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저는 결국 어머니를 결혼식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절연하고 모진 척했지만 내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를 두고 저는 어색함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셨냐고 물어야 하나, 뵙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와 달리 너무나도 건조하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용건을 물으셨습니다. 그래,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도 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그쪽에서도 어머니 얘긴 다 아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결혼 소식 전하러 왔어요.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긴 무섭게 가방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습니다. 받아라. 결혼하는데 보태고. 그 정도 돈이면 요긴하게 쓰이겠지. 어머니가 건넨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표를 받게 된 저는 기쁘기보다 되려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던 것은 그런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 남은 부모에게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저였는데 그런 제 진심을 무참히 짓밟듯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아갔기에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런 거 말고 제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돈이 부족한 거면 내가 더 보내주도록 하마. 아무튼 난 더 할 말 없고 전해야 할 것도 전했으니 이만 일어나야겠다. 저는 용기 내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던 건데 어머니는 돈이 부족하냐는 말과 함께 그냥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마치 저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을 일도 이유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전 결국 참던 화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됐어요! 누가 이딴 돈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냐고요? 내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그래서 찾아온 건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딴 정이 뭔지 내가 아직도 어머니께 기대를 걸고 있었나 봐요. 어머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와 볼 일 더 없습니다. 없다고요! 결국 저는 그동안 담아둔 원망을 쏟아낸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어머니와 재회를 마친 저는 장인 장모님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식 내내 행복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게 된 결혼식이 서툴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결혼식이 진행되며 조금씩 그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찾아온 하객들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을 때쯤 제 시선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번 만남에서 제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걸로 부모의 노릇을 끝내려던 사람이 제 결혼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지만 어머니의 참석을 알게 된 저는 온 생각이 어머니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왜 찾아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걸까? 날 아직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또는 저번에 내가 화낸 일로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건가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죠. 표정이라도 제대로 보였으면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을 찾아온 이유를 유추하기라도 할 텐데 저와 아내를 비추는 조명 이외에 다른 조명은 꺼져 있어 어머니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고서야 어떤 마음으로 제 결혼식장에 오게 됐는지 알 수 없었기에 어머니의 존재를 뒤로하고 결혼식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상처를 받고 또 받아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저로서는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 날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얼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아내를 포함해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첫 결혼식에 긴장한 신랑이라며 이해하고 웃고 넘겼죠. 덕분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전 어머니에게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사진 촬영으로 어머니를 붙잡을 시간이 없었고 사진 촬영을 마쳤을 땐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에 남아있지 않았죠. 사라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결론 지은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은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복을 갈아입고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했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한 그때 누군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였죠. 결혼식장을 떠나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 불쑥 제게 찾아오시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그럼 아까 가족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으시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까지 어머니 뵙고 싶어 하셨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식사하고 가세요. 저 옷 갈아입고 내려갈 거니까 밖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밥은 됐다. 너 결혼하는 거 보러 온 거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드시고 가시지. 어머니, 혹시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러신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때 그 일 이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니 의도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주신 돈에 다른 의미가 다 담겨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제 진한 감정에 휩쓸려서 어머니께 무작정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게 화난 거 없어. 내가 뭐라고 너한테 화가 났겠니? 그것보다 너, 네 아내 조심해라. 네 옆에 네 아내라는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년이라고. 아주 무서운 년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결혼식 참석으로 들뜬 탓인지 어머니 입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헛된 기대였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가슴에 상처를 주셨죠.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도 좋은 덕담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하는 어머니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젠 제 가족인 제 아내를 근거도 없이 헐뜯는 어머니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딴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은 맞아요? 맞다면 결혼한 아들에게 먼저 결혼 축하한다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 조심해라, 무서운 년이다 이런 말이나 하세요? 그냥 축하한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죽기라도 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왜요? 내가 보기엔 네 처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져서 내게 조심하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라고 말해주는 거다. 너한테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널 걱정. 절 걱정한다는 사람이 제 결혼식 날 제 아내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절 걱정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걱정되면 애초에 떠나지 마시지 그랬어요. 아니 떠나더라도 관심 좀 가져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이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관심 하나 없다가 이제서야 절 걱정한다고요? 그것도 제 아내인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절 걱정한다고 쳐요. 그럼 그 근거가 뭔데요? 제 아내를 조심하라면서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내가 하는 말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처에게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얼굴도 그렇고 느껴지는 기운에서 네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느껴져. 아니, 다른 누구든 그 여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기운... 이제 자식한테까지 무당질 하시려고요? 저보고 어머니의 그 느낌, 감을 믿고 아내를 의심하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니? 나도 내 자식 결혼 왜 축하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 왔던 건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니? 내 자식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해? 눈에 보이는 걸?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니 귀신놀이에 장단 맞추기 싫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또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아내를 두고 이상한 말 하신다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으세요. 그럼 그만 나가주세요. 이제 어머니에게 헛된 기대도 하지 않을 거고 헛된 기대로 인한 실망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모자 관계를 이어가지 말자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나가달라 등 떠밀었죠.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곤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 없이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저에겐 어머니의 대답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지난번 어머니와 만남 이후에도 느낀 감정이었지만 이번엔 정말 어머니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령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죠. 날 낳아준 분과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됐다는 게 애석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제 결혼식 날 우울해하고 있을 순 없었죠. 비록 날 낳아준 분과의 인연은 끝나게 됐어도 제겐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절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갔어요. 그리곤 가족들과 남은 결혼식 마무리를 잘 마쳤죠.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듣기 좋은 일은 아니었고 가족들 역시 어머니가 제 결혼식에 찾아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 입을 다물기로 했죠. 이후 아내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다른 신혼 부부들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떠난 이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부재로 느껴지던 가족의 자리를 아내가 대신 채워줬기 때문에 전 아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말했듯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제 행복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제 행복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니 마음이 여유로워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선뜻 결혼 허락을 하기 힘들었을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장인 장모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뵌 이후로 두 분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뭐하러 귀찮게 그래. 당신은 두 분이 같이 계셔서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낸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왕 가는 캠핑 다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잖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평소에도 두 분이 놀러 다니시는데 정신없는 분들이라서 진짜 괜찮다니까? 그리고 두 분이 따로따로 배우는 여가 활동도 얼마나 많은데.
아마 우리가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이미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서 우리가 거절당할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쭤보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두 분 되는 날 맞춰서 가면 되니까. 아우,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럼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제가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면 아내는 항상 두 분이 바쁘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 통화하고 나서는 자기 예상처럼 두 분이 시간 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캠핑뿐만이 아니었어요. 길게 시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는 두 분이 함께 결혼식장을 다녀오셔서 언제는 두 분이 여행을 가셔서 또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번번이 함께하는 자리와 시간을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 분의 거절이 저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자식들 귀한 시간 뺏는다고 배려에 거절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어떻게 매번 거절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두 분도 두 분이었지만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아내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근데 당신 아버님 어머님께 안 다녀와도 돼? 결혼하고 벌써 2달이나 다 돼가는데 친정에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 그거야 내가 집에 내려가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내려가봤자 난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전화 가끔 드리는 걸로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혹시 나 때문에 못 가는 거라면 나 신경 안 써도 돼. 같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 같이 갈 의향도 있고. 당신 가면 불편하지. 사위가 아무리 백년 손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서로 보고 싶다고 난리 떠는 집은 아니야. 거기다 곧 추석이니까 그때 가서 얼굴 보면 돼. 친정집과는 오로지 톡과 전화로만 교류하는 아내를 보며 아내를 포함해 아내 식구들이 다른 집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듣고 나니 왠지 계속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어머니께서 제 아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무서운 여자라고 한 말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을 스친 어머니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가 아닌 기운이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시 들었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진저리 치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장모님을 결혼 후 3개월 만에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비가 많이 오던 그날, 회사에서 퇴근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지하철 칸에서 장모님을 뵙게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전 결혼 후 3개월 만에 뵙는 어머님이 반가워 지하철 안에 있던 수많은 인파 사이를 뚫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을 걸려던 그 순간 어머님 입에서 나온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장모님, 저 장모... 그럼요. 무슨 역할이든 맡겨만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만 조금 더 주시면 일 마치고도 계속해서 간단한 역할 대행은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제가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역할이 몇 개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원하는 역할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장모님께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 통화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역할 대행, 보수,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는 역할. 그 단어들의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는 것과 달리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았죠.
저는 장모님께 향하던 손길을 거두고 다시 사람들 인파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장모님을 놓치기 전 확인해 봐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 이제 막 발견한 척을 했죠. 장모님, 서울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오셨으면 연락하시죠.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어머, 우리 사위 아니야? 우리 사위 네, 이서방입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장모님을 서울에서 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장모님을 놀라게 했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같이 안 오셨어요? 나 서울에 만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어. 그리고 그이는 집에 있지?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커피 드시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했는데 그 멀리까지 운전시킬 수 있나? 그리고 나 이미 돌아가는 버스표도 끊었어. 이거 현장 발권이라 휴대폰으로 취소도 못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수정이랑 놀아. 그럴 수 없죠. 버스표는 제가 취소하고 올게요. 한눈에 봐도 당황한 장모님은 제 성과 이름도 헷갈려 했어요. 거기다 이왕 서울까지 오셨으니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는 말에도 무조건 괜찮다며 거절하셨죠. 조금 전 수상한 전화통화를 엿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의 거절이 이전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확인을 장모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아내에게도 해보자고 했어요. 끝까지 딸이 있는 집으로 가길 거절하는 장모님을 억지로 집까지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모님만큼이나 당황한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장모님께서 서울에 사시는 친구분 만나고 오시는 길에 나랑 지하철에서 마주쳤지 뭐야. 그래서 내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 당신이랑 장모님 좋은 시간도 보내라고. 마침 발권한 버스표를 어머님께서 잃어버리셔서 내가 어머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당신도 깜짝 놀랐지? 수정아,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이서방을 지하철 안에서 만나게 됐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아내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이 말이죠.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헛소리로 치부한 그 어머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제 불안한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전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두 사람만 집에 남겨두려고 밖에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포장해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녹음 기록을 켠 휴대폰을 거실에 숨겼죠. 이후 제가 포장해온 음식을 다 같이 먹었고 아내가 장모님과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며 자기가 운전해 친정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저로서도 반길만한 상황이었죠.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전 이어폰을 끼고 제가 나간 사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말씀과 제 불안한 생각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죠. 만난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야 하는 거 몰라요? 죄송해요. 저도 너무 갑자기 남편분을 만나는 바람에 당황해서. 그리고 혼자 가겠다고 해도 남편분께서 끝까지 붙잡고 끌고 오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심할 만한 말은 일절 안 했어요. 확실한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아주머니랑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땐 돈 돌려받는 걸로 안 끝나요? 아주머니 때문에 내 인생 날아가게 생긴 건데 나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눈치채진 못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와서도 남편분 반응 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남편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정집으로 쓰던 그 집 아직도 빌리고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계속 빌리고 있겠어요. 그때 그 집 빌린 비용만 해도 돈이 얼만데. 아주머니, 집 가는 거 저랑 가고 싶다고 말하세요. 저도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할 이야기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럼 될 거예요. 그리고 친정집까지 같이 가줘야겠어요. 가는 동안 엄마인 척 연기도 계속해줘야 되겠고요. 차량 주행 목적지도 기록되고 블랙박스도 있어서 그냥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네? 그럼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돌아오는 건... 일당이요?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그래도 이번 추석에 또 연기해 주셔야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챙겨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돌아올 땐 뒷좌석에 타세요. 대신 말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휴대폰 소리도요. 화면은 안 비춰도 소린 녹음되는 거 아시죠?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화통화에서 엿들었던 것처럼 역할 대행을 하는 연기자였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내의 친정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도 펜션처럼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숙소였어요. 완벽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모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내게 이러한 거짓말까지 했을까 싶었어요. 제 배경과 인생이 완벽하다면 아내의 거짓말에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 역시 무당인 어머니로 인해 생긴 가족사를 아내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내도 제게 그때까진 밝히기 힘든 사실을 밝힐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굳이 역할 대행인 사람을 고용하고 입을 맞추고 장소까지 임대하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는 제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챈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면서 사람을 붙였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했던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건 그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였기 때문에 절 속이는데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내는 일일이 세기도 힘들 만큼의 많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절도와 폭력, 그리고 사기 등등 정말 많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범죄의 죄질 또한 좋지 않았죠.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 비행을 일삼았던 아내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일상처럼 행했다고 했습니다. 가볍게는 인근 또래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걸 시작으로 청소년 시기에 상상하기 힘든 절도나 사기도 쳤다고 했죠. 그 일로 경찰서를 수십 번 들락날락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친구들과 작정하고 큰 사기를 쳐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기건으로 인해 청소년이었지만 형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아내는 짧지 않은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벌인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했던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와 연을 끊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내 곁에는 같이 어울리던 질 안 좋은 친구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유흥과 범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 시절 아내가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의뢰를 부탁한 흥신소 직원이 아내를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나 들은 이야기로는 그 당시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대충 어떤 삶을 살았을지 감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던 아내는 남자 관계 역시 엄청나게 복잡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과거를 전하는 흥신소 직원 역시 제 눈치를 보며 말할 만큼 아내는 남자를 끈김이 없이 만났고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 동거 역시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거로도 모자라 결혼까지 올린 남자가 저 이전에 3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3번째 결혼식을 올린 남자와 이혼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살고 있던 저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달랐는지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과 전부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제 생각엔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과거를 세탁하고 절 만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멀쩡히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아닌 역할 대행의 부모님과 친정집을 보여줬겠죠. 모든 사실을 흥신소 직원에게 전해 듣고 난 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초연했어요. 아내가 사람을 써가며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충격이 덜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루빨리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아내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당신도 할 말 없지?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날 속였어. 아무리 당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있다고 해도 내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일지 말지 내게 맡겼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말이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짓을 벌였든 간에 그걸 떠나서 날 속인 행동에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하는데 괜히 힘 빼게 만드는 행동하지 마. 혼인 무효 소송? 나랑 이혼하겠다고? 여보, 당신 속인 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일 전부 예전 일이야. 나 당신 만나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전에 나와 관련된 것들 전부 정리한 거야. 나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믿고 용서해줘. 나 정말 좋은 아내가 될게. 그만하자. 서로 대화해봤자 감정만 격해질 뿐이야. 무슨 소리야?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잖아. 나 이대로 당신과 못 헤어진다고. 못 헤어져.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진 당신이 여기서 지내. 난 오늘 당장 필요한 짐만 가지고 나가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 챙겨서 갈 테니. 야, 이창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 나 너랑 못 헤어진다고. 나도 내 과거 떳떳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넌 날 이해해줄 수 있지 않아? 너도 지우고 싶은 네 배경 있는 사람이잖아. 난 네 배경 전부 다 이해해준 사람이고. 난 당신 어머니가 무당이든 비군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해.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 상황과 당신의 상황이 똑같아? 당신이 저지른 전과와 내게 말하지 않은 3번의 결혼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께서 무당인 것과 동일시가 되냐고? 그리고 말했지. 당신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내게 당신의 모든 걸 숨겼다는 거야. 당신이 나랑 못 헤어지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일을 복잡하고 더럽게 끌고 가지 않길 바랐을 뿐. 법원 가선 달라질 게 없는 일이니 내 결정 절대 바뀔 일 없으니 알아서 받아들여.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꼭 필요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는 헤어지자는 제 말을 못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저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고 아내와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었죠. 아내가 숨긴 진실을 알게 되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어머니의 말을 치부했던 그날을 말이죠.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내의 얼굴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신기하고 궁금하기보단 어째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어머니라면 굳이 아들에게 괜한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제 결혼식을 찾아오시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죠. 왠지 제가 어머니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어요.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내 말이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고. 그래, 이 얘기해 주려고 찾아온 거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어머니께 한 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려고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전에도 말했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네가 고마울 건 뭐가 있고 죄송할 건 뭐가 있니? 그럼 마음 잘 추스르고 잘 지내고 그만 가봐. 저 어머니, 제게 하고 싶은 말씀 더 없으세요? 매번 절 밀어내려고 하시는데 그거 진심 아니시잖아요. 그날 결혼식장에 찾아오신 것도, 제게 그 여자에 대해 경고하신 것도, 그리고 저 결혼한다는 말에 그 큰 돈을 건네신 것도 저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근데 왜 저랑 있을 때면 계속 밀어내려고 하세요? 어머니 진심이 뭔지 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그때 어머니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머니 품이 그리워요. 이 나이 먹었지만 여전히 절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어머니가 그립다고요. 말하다 보니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울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 세월 어머니의 부재로 느꼈던 감정이 섞이며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닦고 얼른 멈추려고 했어요. 괜히 제 눈물 때문에 어머니께 매정한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눈앞을 가리던 눈물을 훔치자 제 눈앞에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지 몰랐던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대로 안고 있었죠. 그리고 울음을 그친 어머니께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그런데 엄마는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다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뿐이지. 아마 내가 무당이 되고 집을 떠났을 때부터 네가 서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너와 네 아빠를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너와 네 아빠를 위해서였어. 무당년의 자식, 무당년의 남편과 무당년 남편이 하는 식당, 그게 내가 무당이 되고 너와 네 아빠에게 따라붙었던 꼬리표였지. 나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너와 네 아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니? 그래서 너와 네 아빠를 위해서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단다. 물론 처음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눈을 피해 만났지만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 네 아빠가 하고 있던 식당에도 피해가 많이 갔지. 그래서 되도록 발길을 끊겠다고 네 아빠를 설득했단다. 네 교육을 위해서도 내가 뒤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고. 어머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자 얼마나 한다고. 글쎄, 요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네 아빠 고향이 아니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몰라. 근데 네가 자란 그 동네는 그런 곳이었어. 네 아빠 사람들이 있는 집성촌이라서 그런지 무당인 난
더러운 병에 걸린 여자 취급받았고 너와 네 아빠도 마찬가지였지. 넌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내가 무당이 되고 난 뒤에 네 아빠가 하던 식당이 잘 안 됐어. 내가 팔길을 끄는 뒤로도 말이지. 장사만 잘 안 되면 장사하는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가끔은 돌도 날라오고 의자도 날라오고 가게에 해코지 하는 걸 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그래서 엄마가 더 팔길을 끊으려고 했고 나 때문에 네 아빠 식당이 안 되니 내가 모자란 돈을 메꾸려고 항상 돈을 보냈지. 그래서 더 열심히 무당 일을 해야 됐어. 그러면서도 너와 쌓이는 오해를 걱정했단다. 하지만 그 오해 전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아빠가 설명해주면 될 테니까. 근데 네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거야. 거기다 네 아빠 친척들 때문에 네 아빠 장례식장에 쫓겨나듯 떠나게 되며 네가 날 더 오해하게 됐고. 물론 내가 널 붙잡고 오해를 풀면 되었겠지만 너와 안 본 세월이 세월이라 말이 쉽게 나오질 않더구나. 거기다 네가 날 미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꺼내기가 힘들었고 그때부터 내가 영원히 네 뒤에 남기로 했어. 다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부모로서 나서야 할 때 나서기로 결심했고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 그때 네 결혼식에 가겠다는 말 대신 돈을 건네줬던 것처럼. 미안하다 창민아.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하나의 상황이 아닌 여러 개의 상황이 겹치고 겹치며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찾아간 그날에야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됐죠. 어쩌면 조금 더 제가 일찍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을 했거나 어머니께서 더 큰 용기를 내주셨다면 또 우리 가족에게 편견의 시선과 위협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이 만든 우연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통제할 수 없기에 지난 과거를 후회한다고 돌릴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오해를 풀고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죠. 이렇게 몇십 년 만에야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떨어져서 생활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어색함이 우리 두 모자 사이에 흐릅니다. 지난번처럼 눈물이라도 쏟아야 하나 싶고 무슨 방법이 있나 찾아보는데 여기 사연 채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제가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창구로 사용하고 싶어 나왔어요. 이렇게 어머니께 말을 전하려고 말이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으니 더 이상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항상 절 어려워하시는 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곤 합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어렸을 적부터 바라고 바랬던 행복한 감정만을 느끼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우리 꼬여버린 과거는 지우고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내기로 해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던 모자 사이로 말이죠.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주세요.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어머니께 보내는 짧은 편지를 끝으로 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인생에 큰 위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물론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차례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겪긴 했지만요.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재혼도 제가 성인이 된 뒤에 하셨을 만큼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나름 새어머니와 잘 지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머리가 큰 다음 새어머니가 생겨서인지 받아들이기가 쉽더군요. 물론 새어머니와 친모녀처럼 서로 애틋하게 챙기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갑게 지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뒤늦게 아이를 갖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정다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방금 튼튼이가 또 움직였어요. 이리 와서 한번 만져봐요. 아이 정말? 어디? 어때요? 느껴지죠? 지금 또 발로 찼는데. 그러게. 이 녀석 나중에 태어나면 얼마나 뛰어다니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 튼튼이가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얼마나 닮았을지 궁금해요. 두 분이 곧 태어날 동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면 이상하게 참 외로워졌어요. 뭔가 집에 있으면서도 머나먼 외국에 있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그걸 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감정쯤은 혼자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란 감정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을 제안하셨을 때 냉큼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겠다. 좋은 남자 있으면 한번 만나볼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번번이 소개팅을 거절하던 제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니 상사분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아유, 그래 경은씨 잘 생각했어. 나 다니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인데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괜찮은 놈이야. 대기업 다닐 만큼 능력 있고 성실하지. 성격 순딩순딩하지. 경은씨도 만나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주변에 소개팅 많이 해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한 10번 해야 한 번 괜찮은 사람 만날까 말까라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겠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른 년들이 채가서 소개팅엔 맨 쭉정이 같은 놈들만 나온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 에이, 나 소개팅 괜히 한다고 했나? 아니야, 그래도 경험 삼아 한번 해봐. 가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싱글된 괜찮은 남자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런데 막상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는 너무 완벽했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저를 위해 물을 따라주고 주문을 대신해주는 매너까지, 심지어 저와 관심사도 비슷해서 대화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한 3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정도였으면 말 다 했죠. 헤어질 때 저도 모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주말에 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냉큼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2-3번 더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사귀게 됐죠.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취향이나 입맛보다는 늘 저를 우선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왔고요. 어쩌다 싸우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편이었죠. 사랑 싸움에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사소하게 다퉜는데요. 그날따라 야근하는 바람에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꽃다발이 튀어나오더군요. 얼떨떨하게 꽃을 바라보다 그 위로 시선을 올리니 남자친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진우 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네, 원래 이런 건 서프라이즈로 해야 하는 거잖아. 아직도 화났어? 화 풀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핸드폰도 더 자주 보고 뭔 일 생기면 꼭 바로바로 연락할게. 응? 그 큰 덩치로 애교를 부리는데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꽃다발을 받아들고 남자친구의 팔짱을 꼈죠. 경훈이 너 저녁은 먹었어? 난 아직인데 뭐 좀 먹을까? 먹긴 했는데 자기 안 먹었으면 이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고 갈까?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너 기다렸지. 그렇게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먹자 골목 쪽으로 이동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절 부르더군요. 아이 경훈씨, 이제 퇴근하는 거야? 돌아보니 웬걸 제게 소개팅을 시켜준 그 상사분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인사를 했죠. 네,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퇴근하세요? 아까 먼저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잠깐 근처에서 친구 만나서 밥만 먹었어. 근데 옆엔 누구야? 상사분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장본인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누구긴요. 과장님이 소개해준 진우 씨잖아요. 저희 소개팅 잘 돼서 사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밥 한 번 같이 먹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 계속 미뤄졌네요. 그쵸? 뭐? 이 사람이 내가 소개해준 진우 씨라고? 아니야, 난 이 사람 오늘 처음 보는데. 당신 대체 뭐야? 직장 상사분이 남자친구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굳은 표정으로 팔짱 끼고 있던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주춤주춤 몸을 뒤로 빼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경훈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경훈씨, 일단 물러서. 이 자식 아무래도 위험한 놈인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우 친구 강성호라고 하는데요. 실은 소개팅 날 진우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면서 소개팅을 못하게 됐어요. 주선자한테 얘기하기도 못하고 속이고 나가자니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지금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우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자 직장 상사분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저와 원래 소개팅하기로 되어 있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상사분이 전화를 끊었고요. 남자친구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더군요. 미안해 경은씨.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제가 좀 똑바로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부턴 제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과장님은 이만 들어가세요. 저는 과장님을 먼저 돌려보내고 남자친구와 인근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맘 같아선 남자친구를 흠씬 때려준 뒤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았죠. 말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름도 속인 거면 직장도 나이도 다 거짓말이었겠네? 남자친구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출신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많더군요. 미안해 경은아. 진작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진우가 나보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실망하고 떠날까 너무 무서웠어. 실은 그 소개팅도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진우 이놈한테 계속 졸랐던 거거든. 네 사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래도 널 속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어. 그동안 진실을 고백할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방법으로 알릴 수가 있어? 됐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경훈아,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마. 내가 비록 널 속이긴 했지만 널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걸 생각해봐. 마음까지 거짓말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오늘도 난 네 기분 풀어주려고 너네 회사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어. 밥도 굶어가면서 말이야. 남자친구의 말에 흔들린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했고 저도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난 연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는 시작부터 그걸 저버린 거야. 우리가 더 만나봤자 난 자기를 계속 의심할 거고 그럼 자기도 힘들 거야.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 저는 눈물을 꼭 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절절하게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죠. 남자친구는 한동안 끈질기게 제게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포기했는지 더는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는구나 싶어서 참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이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될 줄은 말이죠.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쯤 됐을까요? 그쯤 저는 이별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 일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자처해서 떠맡았죠. 몸이 힘들면 남자친구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덕분에 그날도 야근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회사 밖을 나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다와갈 때쯤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꼼짝 마!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낯선 남자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심장이 덜컹했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사지가 덜덜 떨렸죠. 제가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괴한이 저를 뒤쪽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가진 돈 다 드릴 테니까. 조용히 안 해? 닥치고 따라와.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네가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저는 주변을 돌아보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괴한이 제 입을 틀어막고 복부에 주먹을 날렸죠. 그 어마어마한 힘에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고요. 컥컥대면서 다시 남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절대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괴한에게 마구 애원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경훈아, 너 경훈이 맞지?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어둠 속이라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남자친구더군요. 그 순간 살았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야, 나 좀 구해줘. 이 남자가 날 자꾸 끌고 가려고 해. 뭐? 너 이 자식 뭐하는 새끼야? 남자친구는 괴한의 얼굴에 바로 주먹을 꽂았어요. 당황한 괴한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죠. 경훈아, 이리 와. 일단 뛰자.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앞만 보며 달렸어요. 사방이 훤한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군요. 괜찮아? 어디 다치진 않았지? 난 괜찮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움찔했어요. 그게 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미안해.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근데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너 퇴근하는 거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려고 했다고. 됐어.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자기 오늘 안 왔으면 나 그 괴한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고마워. 자기 덕분에 살았어. 그 자식은 대체 뭐야? 너 아는 사이는 아니지? 당연히 모르는 사이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저는 가방을 꺼내 부랴부랴 핸드폰을 찾았어요. 도망치고 나서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가로막았어요. 지금 신고해봤자 이미 늦었지. 그리고 어차피 경찰들 이런 작은 사건은 신경도 안 쓸 거야. 네가 뭐 직접적으로 맞거나 돈을 뺏긴 것도 아닌데 순찰 몇 번 해주고 끝일걸? 오히려 그럼 자극해서 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딱 봐도 밑바닥 인생 사는 놈 같던데. 그럼 어떡해? 나 너무 무서운데. 당분간은 내가 출퇴근길에 같이 다닐게. 뭐? 자기가? 그치만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물론 네가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난 아직 너 사랑해, 경은아. 네가 아까 그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너무 두렵다고.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줘야 안심이 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말고 대체 누가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 싶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겐 별다른 내색도 못했거든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두 분 다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곁을 지켜줬어요. 다행히 더 이상 괴한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됐죠. 한번 헤어졌다가 재회했기 때문일까요? 저희 둘의 관계는 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남자친구는 전보다 제게 더 곁을 내어줬죠. 난 이 여자다 싶은 사람이 생기면 내 상황이 어떻든 바로 프로포즈 하겠다고 전부터 마음 먹었었어. 경훈이 너도 알겠지만 난 내 부모 얼굴도 모르고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 집, 내 아내, 내 아이를 만들고 싶거든. 저도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일까요?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외로움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어요. 하루빨리 이 사람과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생일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였죠.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건 괴념치 않아 하셨어요. 어차피 자신이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 그저 저한테 잘하고 성실하게 자기 밥벌이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번에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경은아,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보살핌과 애정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법이야. 그런 편견에 가득 찬 말이 어딨어요, 아버지. 그렇게 치면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럼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건가요? 인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예비가 그 사람 가고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애비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부모란 두 명이고 아버지에겐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에겐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 가져올 때마다 엄마랑 어딜 놀러 갔다느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외로웠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결코 투정 부리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아버지는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난 널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도 늦게 만난 건데 주변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그냥 빨리 재혼해서 너한테 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글쎄요.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와 같이 지냈다면 새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졌을까요? 솔직히 새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이가 태어났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아버지랑 새어머니 그리고 정원이까지 이젠 진짜 피로 묶인 가족이 됐는데 저만 계속 겉도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인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너도 당연히 내 딸인데. 그리고 그 사람도 널 얼마나 아낀다고. 새어머니나 아버지가 제게 뭘 잘못해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고 하루빨리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해요.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의견을 밝힌 것이 충격이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은아, 아버지는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이 고아로 자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 설득에도 아버지는 마음을 쉽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실망감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면서 새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방 안에서 저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있던 것 같더군요. 저는 제가 한 말에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새어머니는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경은아, 난 정은이 태어나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구나. 알았다면 진작에 널 더 신경 썼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걸요. 저야말로 그런 소리해서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그보다 난 네가 남자친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푹 빠진 걸 보면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나한테도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저 고집불통 영감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마.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당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난 경원이 남자친구 절대 안 볼 거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 한 번 본다고 뭐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원이가 이렇게 그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한 번만 만나봐요, 우리. 고아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법이 어딨어요. 오히려 자기를 버린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죠.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난 나 혼자라도 경원이 남자친구 만나봐야겠어요. 새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아버지도 더는 아무 말씀 못하셨어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아버지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고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니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겠구만. 하지만 경은아,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보는 거다. 내가 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물론이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 의견 무시할 생각 없어요. 아버지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 밝았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어찌나 긴장했던지 따로 우황청심환까지 챙겨 먹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한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럼 아버님 바로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시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자기야. 그럼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까. 그럴까? 혹시라도 내가 옆에서 뭔가 잘못하면 바로 도와줘야 돼? 알겠지? 남자친구는 자신감 없어 보이던 모습과 달리 막상 저희 아버지를 만나자 제 도움 없이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대꾸했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잘 어필했죠.
물론 여전히 아버지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새어머니와 제가 있어서 그런지 딱히 무례하게 굴진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더 점수를 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온몸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기침이 났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눈앞이 핑그르르 돌면서 현기증이 났죠. 죄송해요. 저 잠시 화장실 좀.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나려던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놀란 남자친구가 얼른 저를 붙잡았죠. 경훈아,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어? 나도 모르겠어. 다가온 아버지가 얼른 제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보더니만 급하게 종업원을 호출했죠. 여기요. 혹시 음식에 땅콩이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 저희 딸이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예약할 때도 주문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볶음국수에 들어가는 땅콩은 다 뺐는데. 그럼 저희 딸이 왜 이래요? 이건 누가 봐도 땅콩 알러지 증상인데. 그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줘요. 얼른! 제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꼭 확인하는데 이번엔 식당과 소통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먹었던 볶음국수를 확인한 새어머니가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기 안에 땅콩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잘게 들어가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새어머니의 말에 종업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더군요. 하지만 하필이면 비가 오던 날의 퇴근길이라 도심 한복판까지 구급차가 도착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도 제 기도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고요. 저는 캑캑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경훈아, 안 되겠다. 내 등에 엎여.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를 들쳐업고 그대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죠. 밖에서 쏟아지던 빗줄기가 순식간에 남자친구와 저를 적셨어요. 경훈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돼? 알겠지? 계속 숨 쉬려고 노력해봐. 뒤따라 나온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도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내 차로 움직이면... 지금 퇴근길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안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달리기 하나만큼 자신 있었거든요. 우리 경훈이 절대 이대로 죽게 안 둡니다. 저만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저를 등에 업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흔들리는 몸의 진동을 느끼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선 남자친구와 아버지가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긴... 경훈아, 정신이 들어? 자기가 나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대.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남자친구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땅콩 들어간 거 알았으면 바로 안 먹었을 텐데. 아버지랑 자기 신경 쓰느라 음식 맛은 신경도 못 써서. 됐어. 무사하니까 됐어. 그런 저희를 바라보던 아버지가 말없이 미소 지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제 짝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물론 의리의리한 좋은 집은 무리겠지만 처음엔 작은 빌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런 다음 우리 애기 태어나면 차츰차츰 늘려가는 걸로. 나야 상관없는데 너무 우리 아버지 도움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 요즘 세상에 집은 꼭 남자가 해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어딨어. 형편 되는 사람이 좀 더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아버님은 허락하셨지만 아직 다른 친척분들은 나 탐탁치 않아 하잖아.
너랑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혼하고 나면 따로 업무 관련 자격증 좀 따서 이직도 해보려고. 이제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더 노력해야지.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안 그래도 성실했던 남자친구는 더욱더 부지런해졌어요. 매일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혼수를 보러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는 등 결혼 준비에 열심이었고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새어머니와 아버지와도 시간을 보냈죠. 두 분 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를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하셨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요. 어느새 결혼식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어요. 신혼집도 결정됐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일반 대출보다는 신혼부부 대출이 돈도 더 많이 나오고 이율도 싸서 말이야.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럼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 사는 걸 좀 미룰까? 아니야, 굳이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혼인신고만 먼저 해두자. 어때? 원래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좀 이따가 하려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해서요. 하지만 대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선 굳이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우스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좋다고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죠. 부모님도 선선히 허락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집 매매를 끝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지 다음날 바로 시간을 뺐어요. 저도 회사의 얘기에 양해를 구하고 남자친구와 같이 구청으로 갔죠. 미리 작성해둔 혼인신고서를 구청 직원에게 내밀었는데요. 금방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상하게 자리를 비운 채 한참을 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친 남자친구가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직원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마침내 직원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기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가면 돼요? 그게 남편분은요? 그 사람은 잠깐 담배 피러 갔어요. 그럼 아내분만 잠깐 저 따라오시겠어요? 네? 왜요? 그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청 직원이 남편이 나간 출구를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안쪽에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었는데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품 안에서 웬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남편분 혼인관계증명서랑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원래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조회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남편분이 결혼을 하신 걸로 나와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거기엔 남편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 밑으로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배우자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큰 충격에 다리에서 절로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요. 놀란 직원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줬죠. 남편분이 이미 결혼했다는 걸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알았다면 같이 혼인신고하러 왔겠어요? 아니 대체 그 사람은 왜...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 몇 번을 확인해봤지만 저희 쪽 착오는 아닙니다. 저도 두 분에게 같이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아내분에게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몰래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어요. 멍한 상태로 휴게실을 나오니 창구 앞에서 서성거리던 남자친구가 얼른 달려오더군요. 경훈아,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전화도 안 받고. 잠깐 현기증이 나서 직원분이 휴게실에서 쉬라고 배려해 주셔서 안에 있었어. 진짜? 어지러워? 왜?
모르겠어.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네. 자기야, 오늘은 혼인신고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미루면 안 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서류 제출까지 다 했는데. 아니, 모르겠어. 이대로 혼인신고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잘 안 서네. 조금만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 갑자기 왜 그래, 경훈아?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맘 같아선 남자친구에게 당장 혼인 사실에 대해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득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소개팅 대타로 나온 거면서 저한테 몇 달을 속였더랬죠. 그런 남자친구가 제게 대놓고 묻는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다시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프단 핑계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주변을 수소문해 흥신소를 알아본 다음 남자친구의 뒤를 캐달라고 했죠. 흥신소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와 4년 전에 결혼했었고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고민하다 그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은 씨 맞죠? 요즘 성우 오빠가 공들이고 있는 부잣집 아가씨. 당신 날 어떻게 알아요? 진짜 강성우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맞아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좀 만나죠. 두려웠지만 여자의 제안에 거절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여자가 말한 카페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드디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가 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여자의 부른 배를 보면서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죠. 누구 애예요? 뱃속에 그 아이 누구 애냐고요? 누구 애겠어요? 당연히 성호 오빠애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저랑 만난 뒤로도 계속 당신을 만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아직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네. 말해두지만 오빠하고 먼저 결혼한 건 나예요. 상간녀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대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오빠는 자기가 이혼남인 줄 알거든요. 여자가 고백한 진실은 놀라웠어요. 제가 흥신소 통해서 알아본 대로 남자친구와 여자는 4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얼마 못 살고 남자친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허구한 날 여자를 밥 먹듯이 바꿔댔고 걸핏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뜯어냈죠. 그래도 저랑은 결혼까지 하기에 믿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로 쇼를 하더군요. 쇼라뇨? 자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지 뭐예요? 그래서 저랑 뱃속애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해외로 나가서 여행이나 하다 죽고 싶다고요.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이혼서를 내밀면서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처음엔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오빠가 아직도 뻔뻔하게 한국 땅에서 살고 있고 그쪽 만나서 팔자 필 준비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혼이 안 돼 있던 건... 네, 제가 이혼 서류를 안 냈거든요. 뱃속 애기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웠지만 그래도 오빠 평생 가족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이니까 죽기 전까지 제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사별하나 이혼하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오빠는 몰라요. 제가 이혼 서류 제출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혼남이 된 줄 알죠. 그땐 곧 죽을 사람이라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말한 건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빠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아직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긴 그러니까 또다시 뱃속에 남자친구의 아이를 품고 있는 거겠죠. 왜 진작에 저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눈에 가시였을 텐데. 알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마다 오빠가 막았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갑자기 여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설마 오빠가 그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거울도 안 보나? 성호 오빠 눈이 얼마나 높은데. 여자의 그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자식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너도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난 성호 오빠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뱃속에 이 아이도 이번엔 반드시 나와서 잘 키울 거예요. 원래 당신한테 뜯어낸 돈으로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려고 한 건데 그건 좀 아쉽게 됐네요. 계속 저를 조롱하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카페로 오라고 했죠. 여자의 이름을 말하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를 끊고 달려오더군요. 경은아, 네가 여긴 어떻게? 긴 말할 거 없고 선택해. 나야 이 여자야? 뭐? 얼마 전에 구청에서 혼인신고하려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알게 됐어.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미 결혼했다는 거. 흥신소통에 조사해보니 이 여자더라? 아니, 내가 분명 전에 결혼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건 이미 깨끗하게 정리? 이 여자가 그때 이혼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이혼서류 접수는 안 했다는데? 그리고 뱃속에 애도 당신 애라고 하고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야? 제 말에 남자친구가 서슬퍼런 눈으로 여자를 노려봤어요. 역시 그 여자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는 게 분명했죠. 너 미쳤어? 분명히 그때 이혼서를 접수했다고 했잖아! 이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어차피 다 들킨 거 이제 더는 이 여자한테서 돈 못 뜯어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랑 우리 애기한테 돌아오라고. 나 이번엔 절대 애 못 지워. 반드시 낳을 거야. 오빠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 못생긴 여자는 그냥 돈 뜯어내려고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너도 미쳤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언제 그따위 말을 했어? 당황한 남자친구가 제가 보는 앞에서 여자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애원하더군요. 경은아, 그래, 내가 솔직하게 과거에 결혼했다는 거 얘기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돈 때문에 널 작정하고 속였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너에 비해서 딸리는 게 많은데 이혼남이란 얘기까지 하면 네가 정말 나 안 만나줄까봐.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랑 만나면서 이 여잔 정리했어야지. 계속 만나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나 한국에 있다는 거 알자마자 계속 연락하는데 그럼 어떡해? 뱃속에 애도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몰라. 술 먹고 실수로 딱 하룻밤 잔 것뿐이야. 예정을 못 이겨서. 근데 바로 임신이 된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다른 남자 애일 거야. 날 속이려는 거라고. 남자친구의 쓰레기 같은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또르르 맺히더니만 이내 이를 악물고 남자친구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대로 나랑 뱃속의 애기를 버리겠다는 거야? 얘 네 새끼 맞아. 네 새끼 맞다고! 아이씨, 이거 안 놔! 놓으라고! 너 이 새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여자는 알아?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네가 일부러 같은 보육원 동기 섭외해서 괴한인 척 속이고 구한 거 다 아냐고! 여자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여자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괴한인 척 속이다니... 설마... 그제야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를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거라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꼼수를 써 괴한을 섭외한 거였죠.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당신 땅콩 알러지 있죠? 근데 그쪽 부모랑 이 인간 처음 만나던 날 땅콩 알러지로 쓰러졌었고요. 그것도 다 이 인간이 꾸민 거예요. 당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을 사지로 내몬 거라고! 너 그 입 안 닥쳐! 경은아, 아니야, 아니라고! 다급해진 남자친구는 그대로 여자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임산부를 그렇게 때려대니 당연히 주변에서 다 놀랐고요. 몇몇 사람들이 달려와 남자친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그쯤 되니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처음에 제 외모를 일부러 조롱하던 것도 남자친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런 것 같더군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요. 임산부였던 여자는 일단 병원으로 보내지고 저와 남자친구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했어요.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니 경찰들도 기막혀 하더군요.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맘 같아선 10번이고 100번이고 고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알게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군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얼굴이 확 펴지더니만 얼른 제 손을 잡더군요. 경은아, 나한텐 너뿐인 거 알지? 진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너뿐이야. 이번 딱 한 번만 더 눈 감아주라. 나 이젠 진짜 너한테 속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더러운 손 치워! 저는 파렴치한 남자친구를 밀어내고 벌떡 일어섰어요. 착각하지 마. 너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어서 고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참는 거니까. 결혼은 당연한 말이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남자친구와 영영 이별할 줄 알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끈질겼어요. 몇 날 며칠을 전화로 계속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하더니 급기야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인 후 저를 불렀어요. 경은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강서방이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얘기 정도는 들어봐라.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 강서방 아니면 안 되겠다고 울고불고 했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단박에 정을 끊어낼 수가 있니?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자친구가 그동안 제게 한 짓을 다 폭로했어요. 새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가려고 했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죠. 아니, 이 새끼가 그래놓고 어딜 뻔뻔하게 내 집에 기어들어와!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전 정말로 그 여자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절 속인 거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개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얼굴에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답게 꽤 큰 소리가 났고요. 남자친구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버렸죠.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남자친구를 본인 손으로 직접 마당까지 질질 끌고 나갔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새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손까지 저으면서 그냥 오늘은 이쯤 하고 나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건 남자친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우선해서 먹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죠. 혹시 새어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저 인간하고 그런 작당을 할 이유가...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죠. 내가 흥신소로 당신 뒷조사 다 했다고 말했지? 그때 새어머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이야? 그러자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경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여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뭘 어쨌다고?
새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봐도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남자친구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제 눈치만 보기 바쁘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그럼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게 실은 나한테 당신 땅콩 알러지 있다고 알려준 사람 바로 당신 새어머니야. 날 응원한다면서 어떻게든 꼭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날 막 부추기더라고. 내가 언제? 자발대 생각 마쇼. 난 이런 일 대비해서 누구랑 중요한 대화할 땐 꼭 녹음해두니까. 당신이 내 번호 따로 알아내서 전화해가지고는 다 얘기해줬잖아. 어디 그뿐이야? 뒷조사에서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내고는 나중에 신혼여행 갔을 때 경원이 해코지하라는 협박까지 했잖아. 안 그럼 내 정체 다 폭로하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럼 쏠쏠하게 돈 챙겨주겠단 말까지 한 주제에 어딜 자기 혼자 살려고 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자친구 말이 사실이란 얘기였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새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자식 말이 다 사실이야? 경은이한테 땅콩 먹인 것도 모자라서 저딴 쓰레기한테 살인 청부까지 하다니. 아니에요, 여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말을 믿어요? 몇 년간 한 입을 덮고 산 나를 믿어야지. 그러자 남자친구가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기엔 남자친구가 새어머니와 벌인 악랄한 악행들이 고스란히 다 녹음돼 있었죠. 분노한 아버지는 그대로 새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이를 악물면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 옆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재산 대부분을 다 처녀한테 물려준다고 해? 그리고 뭐? 우리가 애를 낳아서 경원이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다고? 그럼 난 다 큰 딸년 뒷바라지 하랴 당신 챙기랴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랑 내 딸한테도 돌아온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내가 당신한테 내 재산 언제 안 준다고 했어? 이번에 정원이 낳아준 게 고마워서 상가 건물도 한 채 넘겨준다고 했었잖아. 근데도 경은이한테 갈 그 재산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런 짓을 벌여?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됐고 우리 이혼해. 내 딸 죽이려던 여자랑 난 같이 못 살아. 이혼 얘기에 뒤늦게 정신이 들었나 봐요. 새어머니는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더니만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네? 내가 잠깐 이성이 나가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설마 내가 정말 경은이를 죽이려고 했을까봐?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아버지가 꿈쩍도 않자 새어머니는 이번엔 제 쪽으로 기어왔어요. 경은아, 내가 잘못했다. 날 새어머니라고 네가 계속 거리두는 게 미워서 그래서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내 인생 망치려던 이유는 뻔해. 아버지 돈 그거 하나 때문이었지. 유산이 나한테도 넘어오는 게 아깝다고 그런 짓을 저질러? 난 당신도 저 인간도 절대 용서 못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새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바로 경찰들에게 잡혀갔고요.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렇게 새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사기죄와 살인공모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고요. 둘 다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 나왔네요. 아버지는 당연히 새어머니와 이혼했고요. 배다른 동생은 아무 죄가 없으니 저희가 키우고 있죠. 지은 죄에 비해 둘 다 너무 짧게 형을 산 게 아닌가 억울함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새어머니는 출소하자마자 치매가 와서 노인병원에 들어갔고요. 전 남자친구는 술만 퍼먹고 쓰레기같이 살다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는 바람에 또 감옥에 있어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는데요. 그 상대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남편이 다름 아닌 그때 저를 도와준 구청 직원이거든요. 감사의 의미로 밥을 대접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죠. 지금은 남편과 둘이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정정하시고요. 인생이란 게 늘 내 맘같이 풀리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것도 같아요. 행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